오늘 두 번째 방구석 무비 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화는 하이파 알 만수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감독이 만든 와즈다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줄거리를 먼저 간략히 소개해 주실 텐데요. 상을 엄청 많이 탔더라고요. 이 영화가 상을 엄청 많이 탔고, 그냥 어린 소녀가 주변 남자인 친구들이 자전거 타는 걸 보고 본인도 자전거가 타고 싶은데 엄마나 주변에서는 여자는 자전거 탈 수 없다, 타면 안 된다고 해서 어디 자전거를 탄다고 하느냐 했는데, 또 이 주인공 와즈다가 그렇게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자주적인 신여성이어가지고 결국은 그 뒤에 또 그것도 나름의 반전이라고 할까요? 감동이라고 할까요? 본인이 결국 돈을 모아서 살 줄 알았는데 반대하던 엄마가 또 선물로 딸에게 자전거를 사줘서 이렇게 훈훈하게 결말을 맺고, 또 마지막에 그 글 보셨죠? 이 영화가 개봉된 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자유롭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어떤 영화가 가진 힘을 또 실감하기도 했고요. 네. 감동은 받았으나 그래도 그 전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마음이 복잡하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 잘 됐다. 네. 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줄거리가 좀 간단한 편이죠.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네, 솔직하게 솔직한 게 솔직하고 좋죠. 담백하고 네. 네. 무척 간단해서 조금 재미는 없었습니다. 이게 뭔가 갈등 구조가 굉장히 뚜렷해서 막 이런 것도 아니었고 잔잔한 영화인데, 제가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고 또 더 봤었을 텐데 되게 머나먼 이야기 같아서 우와 쟤네는 저래? 딴 나라 얘기. 그냥 오 저 뭐 얼굴을 가리고 다녀? 이러면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공감보다는 그냥 관망? 관전?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들었나요? 저기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던가요? 그쵸. 네, 그런 생각도 들었죠. 네, 거기서 살았으면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뭐 되게 굉장히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재미없다고 언제 끝나냐고 했어요. 뭐 일단 배경 자체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고, 근데 저는 이렇게 나라 이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환경이랑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엄격하고 그런 줄 모르고 있다 보니까는 보는 내내 좀 많이 놀라운 점이 있었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2016년도에 캐나다에서 이제 밴쿠버에 있는 학교에서 그 파견 학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됐어요. 그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들이 이런 문화에서 있다고 왔구나라는 걸 좀 깨달으면서 이게 국가랑 뭐 그 종교랑 그런 문화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면은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확 바뀌는 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이한 친구의 경우에 이제 뭐 화장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친구도 있고 했는데, 그런 다양한 걸 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나라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을 이렇게 보다 보면 대체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좋다 영화, 좋은 영화다 뭐 이런 평들, 뭐 아까 수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저는 그건 못 봤지만 그런 평이 있는데 반해서, 그래서 그럼 이 영화가 좋아서 이렇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를 많이 보았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미없었다. 뭐 직접적으로는 재미없었다. 재미없었다라는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어떤 재미를 추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그 재미라는 게 그 중에 하나는 공감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내 일처럼 여겨지고 하다 보면 그 이야기에 빠져들고 뭐 그 이야기와 캐릭터에 빠져들 텐데, 좀 이게 좀 너무 멀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라는 자체가, 그쵸, 저보고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하면 뭐 석유. 석유, 코란. 그 정도. 네. 또 뭐 있나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기억나는 거는 그 선교 박람회 갔을 때
코라는 성경처럼 팔지 않는다고 서점에서. 어. 그러니까 코라는 음. 국가에서 찍어서 배부한대요. 어. 그게 사우디 정부에서 코란을 음. 찍어서 무료로 성경책은 서점에서 어. 팔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그거는 그 나라에서 어. 그냥 다 국가 그 예산으로 찍어가지고 어. 필요한 곳에 배부한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 사우디 하면 코란 생각나고 그리고 뭐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그 정도는. 석유랑 코란 하고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글씨. 예.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저기 그 히브리어 공부할 때도 아니 그냥 히브리어는 그래도 한 글자 한 글자 떨어져 있기라도 하지. 사우디아라비아 그 국기 아시죠? 국기에 네. 뭐라고 이어가지고 네. 막 계속된 그 글씨 있잖아요. 음. 와즈다에도 나오잖아요. 글씨인지도 잘 모르겠는. 맞아.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저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가 보다. 한글도 배우기가 한글이 배우기가 쉽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게 그걸 어떻게 하나의 글씨로 인식하고 읽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해요.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하고 어제 이제 잠깐 이제 미팅을 가지면서 사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숙제 혹은 뭐랄까 고민이 생겼는데 이거였어요. 이런 만약에 그 답이 재미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지? 네. 그런 고민을 사실 했었거든요. 미안합니다. 아니 그래도 예상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얘기가 뭐 크게 말고 이렇게 작게 한번 좁혀 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즈다라는 사람이 그쵸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뭐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와즈다의 그 10살 여자 소녀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싶다라는 작아 보이지만 그에겐 큰 원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뭐 이게 내가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가 뭐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그 사회는 여자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누구도 다 그렇게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고 엄마도 당연히 그렇게 말하고 아빠한테 자전거 얘기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리고 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자전거 타는 거 본 적 있냐고.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10살짜리 아이에게는 그 큰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의치 않고 그 일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는데 저한테 숙제가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 영화가 2019년인가 18년 영화인 것 같겠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니 뭐 지금 그래서 검색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 얘기가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와 얼마만큼이나 멀게 동떨어진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되는 게 제가 이제 이게 세대 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자전거 타도 되나요? 제가 10대 때만 해도 여자는 자전거 타면 안 된다고. 아 진짜요? 우리나라에서?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사모님하고 음. 동유 집사님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자라셨다고 해요.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나요? 네, 그랬었는데 이게 정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가라고 하기에는 그 김 집사님, 사모님도 그런 충격적이다.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검색을 해보세요. 나중에 자전거 안 되나요? 이렇게 찾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뭐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서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 딸애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루에 30분씩 자전거를 타는데 동네 어른이 여자애는 자전거 타면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곧 여자애가 사춘기가 이고 또 학원 갈 때 자전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태우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답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어떤 이 사람 나이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다닐 때 가정 선생님한테 저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고 또 다리 벌리고 탄다고 뭐라 하신 할머님을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쵸. 제가 어렸을 때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런 얘기 듣고 자란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유가 뭘까? 이 영화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처녀막. 그쵸. 애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다쳤다고 해서 무릎이 다쳤는데 네. 그 다친 것을 걱정한 것을 보이지 않았고
그 천연막이 터졌다고 그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에서 두 개 나와요. 천연막이 터질까봐랑 임신 안 된다. 나중에 아기 못 낳는다. 근데 이게 네네. 진짜 아기를 못 낳을까봐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말로 못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겁을 주는 건지 모르겠으나 근데 못하게 하려는 이유가 그 전에 동기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그냥 뭐 못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그러니까 했다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천연막을 걱정하는 것과 아이를 갖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거는 약간 의미가 다르잖아요. 정조 문제랑 어쨌든 아이를 낳는 문제가 약간 다르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정조를 더 우선시해서 이 아이에게 겁을 줘서 못하게 하려고 너 나중에 아이 못 낳아 타면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거든요. 글쎄요, 저도 10대 때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막연하게죠. 그게 구체적으로 뭐 그걸 자전거를 타면 여자한테 뭐 어떻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안 좋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그냥 막연하게 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거를 뭐 넌지시 뭐 애를 못 가진다거나 그렇게 말을 하곤 했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 뭐 의학적으로 정말 여자가 그러면 자전거로 타면 뭐 아이를 갖는데 출산하는데 문제가 있느냐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이야기가 그러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멀리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뭐 흔하게 들렸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지금 이 영화 안에서를 보면 그것이 이슬람적인 전통처럼 보여지는 거고 어떤 특별한 우리와는 멀리 있는 이슬람은 기독교인들에겐 또 가까운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는 달리 굉장히 멀리 이렇게 느끼기 마련인데 전혀 다른 이질적인 타문화에서 저기는 어떻게 그래? 나 같으면 저런 데서 못 살아라고 하기에는 그 애써 공통점을 제가 찾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슬람적인 전통과 기독교적인 전통과 심지어 우리의 유교적인 전통 안에서도 이게 어떻게 공통적일 수가 있을까? 우리의 우리 할머니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이런 말을 그냥 늘상 하셨고 여자의 앉는 자세 가지고도 뭐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를 넘어서서 공통적으로 남녀에 대한 차별적인 어떤 시선이 이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생각에서 좀 생각해보게 된 진력이 있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굉장히 낯선 무거운 고민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 듣는 말인가요? 뭐 자전거를 못한 네,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는 말. 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자전거 잘 가르쳐줘가지고 열심히 타고 다녔고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적이 없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과거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근데 이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뭐 자전거를 타면은 뭐 여자가 뭐 임신이 뭐 애를 못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하면 남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자도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는 자세가 여자한테도 해로우면 남자한테도 해로운 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선 이 얘기는 시작부터 잘못된 게 우선 여자한테 나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너무 근거 없는 그렇죠. 그냥 약간 약간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뭐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잘못될 건지 더 해보죠. 와즈다는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그것을 금지하는 사회인 거고요. 자전거는 하나의 이제 드러나는 어떤 영화에선 모티브고 드러나는 뚜렷한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남녀 차별적인 그 시선들이 굉장히 공고하게 있죠.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 여자는 함부로 소리 나게 뭐 웃거나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남자 있는 데서 여자의 목소리는 들리면 안 돼. 벗은 몸과 같다. 남자들한테 얘기했죠. 들리면 안 된다 목소리가. 그리고 남자에게 들리면 안 되고 얼굴 가려야 되고. 남자 있는 얼굴은? 데서 놀면 안 되고. 그렇죠. 얼굴도 이게 가리고 다 다니는. 가려야 되고. 네. 그렇죠. 보여서도 안 되고 들려서도 안 되고 그런 존재이죠. 그 사회에서. 근데 좀 솔직히 근데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 좀 우리나라에서도
뭐 있었던 갑자기 저 생각났어요. 그 얘기 한번 떠올려 주세요.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왜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여자가 시집을 가서 네. 시집살이 하면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그런 말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뭐요? 기억, 그 말이 그 정확하게 무슨 그 말의 표현 기억나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 또 뭐 3년인 것 같은데?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렇게 두 개 아니었어요? 두 개요? 네. 그럼 정확하게 똑같네요. 벙어리 3년 시집 가서 그 안에서 말하지 말고 귀머거리 3년 무슨 얘기를 들어도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뭐 우리 그 이거 가지고 뭐 좀 낫다 더 뭐 더하다를 나누는 게 웃기긴 하지만 여자를 어디 여자가 뭐 밥이나 애나 봐 이렇게 하면 대신에 여자는 살림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거기는 차별은 다 하면서 맞아. 일은 또 일은 다르죠. 또 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나라는 어디 바깥일은 남자가 하고 여자는 뭐 집안이나 잘 봐 하면은 어쨌든 생계는 남자가 책임을 지고 여자는 이렇게 약간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역할이 딱 구분돼 있었는데 여기는 누릴 건 남자가 다 누리고 여자는 보여도 안 되고 들려도 안 되는데 또 3시간씩 차 타고 출퇴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야 이거 최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면 안 되는 건 엄청 많은데 또 할 일은 다 일은 또 다 해야 돼. 일은 일대로 애는 애대로 봐야 되고 참 좀 더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더한가요? 아까 하나 빠뜨린 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아 장님이 빠졌나요? 그러니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 세대는 아니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그게 상식의 어떤 사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겪는 이 그 변화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아이 안에서도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머뭇거리게 되는 게 좀 그 차이를 한번 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이 제가 느꼈을 때, 제가 20대 때 뭐 예를 들어서 처음 대학에 가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할 때, 페미니즘이란 이런 것이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은 인본주의고 인간의 인간주의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지 어떤 뭐 남녀의 어떤 성적인 대결의 그런 구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고 저는 그 안에서 그렇지 그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남녀 차별 뭐 육아 출산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과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어떤 법에 거창하게 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남녀 차별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라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한 10년 차이밖에 안 나는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큰 변화를 또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이제 아들 20대 애들하고 얘기해 보면 특히나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이게 그냥 대본에 나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역차별 뭐 이런 식으로 그 남성들이 느끼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 이전에 10년, 20년 전에 남녀의 그 어떤 사회적인 차별이 이게 무슨 역전 현상을 그 사이에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하다 좀 티격태격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좀 금기어이긴 한데 왜냐하면 다시 엉뚱한 데로 흘러가면 한없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 두 두 분이 분의 얘기 안 하시고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네, 싸움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싸움 붙여놓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 둘이 한번 들어보자. 이번에 싸워보라고. 네, 그게 의도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가 말았는데 그분이 그 주례 때 첫 마디를 이렇게 한대요. 그 여성 신학자인 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50쯤 넘어가면서 이제 주례 부탁을 받는데 신랑 신부 앞에 세워놓고 자, 뭐 앞에 뭐 이렇게 설명한다 하겠어요. 첫 질문이 직장 갔다가 돌아오면 저녁 식사는 누가 준비하나요? 이렇게 질문한대요. 질문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네, 누가 준비하시나요? 저희는 근데 그때 너무 다른 게 그냥 만약에 너무 둘이 따로 오게 되면 따로 알아서 챙겨 먹건 밖에서 먹건 하고 뭐 같이 둘 다 뭐 공교롭게 일찍 끝났다 근데 집에서 밥을 먹는다 라고 하면 제가 직장이 좀 극명하게 더 빨리 끝나서 제가
음. 5시 반 그리고 오빠가 6시 반이기 때문에 음. 제가 돌아와서 뭔가 차리고 있어야 저녁 시간대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대단히 거창한 걸 차리진 않고요. 집에 있는 거 그냥 끝내다가 하는 건데 그냥 상황 따라 하는 것 같아요. 밥은 정말. 상황이 그러건데 뭐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처음 시작해서 이제 그런 세팅이 상황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제 밥을 주로 이제 준비를 하시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밥을 준비하실 일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거나 없거나 하시겠고 그런 상황이 10년, 20년 혹시 지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하던 사람이 하는 게 잘하겠고 빠르겠고 효율적이겠고 그럼 또 안 하던 사람은 또 의뢰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그쵸.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그러다가 나중에 환경이 바뀌었어. 다른 직장을 가게 되고 또 이제 육아 출산의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은 또 예견되는 큰 변화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만약에 늦게 끝나는 날은 또 남편 나름대로 무언가를 챙기고 있기는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둘 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되는 대로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러고 나서 설거지는 오빠의 담당이다.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그러면 설거지는 오빠의 담당이다. 역차별이네요. 그러면은? 역차별. 무슨 욕조물이 아니에요. 어떤 욕조물? 설거지가 더 힘들거든.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한 번 오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거지가 자기 너무 힘들대요. 뭐 그래 이해는 해요. 왜냐면 뜨거운 물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힘든데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알려줬어요. 제가 진짜 요리를 차리는 날 있잖아요. 주말에. 진짜 요리는 15분, 20분에서 끝나지 않고 뭔가를 차리면 1시간은 훌쩍 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딱 오빠 내가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어라고 알려주니까 좀 납득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속으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밥 먹기 1대3으로 전에는 싸웁니까? 밥 먹기 전에는 뭐든 할 만해요. 아니에요. 밥 먹고 난 후엔 네. 하기가 싫거든요. 네. 설거지를 밥 먹기 전에 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건데 아니 정말 거기에 동의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아니면 리액션을 해주는 거야? 입장을 밝히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이게 바뀌면 되는 거야? 이름 바뀌면 안 되는 거야? 몰라. 네. 말해. 김안무입니다. 예. 네. 뭐 일단은 저희 뭐 집안은 일단 뭐 저는 이제 결혼한 지 별로 안 돼서 역할 분담을 이제 막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뭐 음식 경우에는 이제 아내가 잘하기 때문에 아내한테 하는 거고 설거지는 군대를 갔다 온 저로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성격 차이이긴 한데 저는 좀 빨리빨리 그때 빨리빨리 설거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빠는 몰아놨다가 정말 한 번에 약간 이거를 추구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끔 제가 좀 시비를 거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버리나요? 그거 거의 오빠가 해요. 그거는 그런 이유는? 설거지를 하니까 거의 주로 설거지 끝나고 마무리로 그것까지? 네. 추가로? 아니 얘기를 딱히 하진 않았는데 설거지 하고 나면 알아서 음식물 쓰레기 하고 그리고 쓰레기 배출 같은 거는 본인이 그냥 하더라고요. 역차별인데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 지금 시비 거시는데 아니 빨리 얘기해. 내가 얼마나 집안일 많이 하는지. 아니 내가 요새 빨래도 많이 했고 네. 맞지요? 네네. 뭐 항상 각자의 바쁜 시기가 있어가지고요. 바쁠 때는 제가 바쁠 때는 이제 아내가 많이 그냥 뭐 설거지부터 해서 빨래까지 다 도와주고 또 근데 주로 저는 이제 3, 6, 9, 12월이 좀 이제 시즌이 강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 출근도 많이 해서 그때는 이제 아내가 많이 도와주고 뭐 평상시에는 이제 주로 역할이 이제 아내가 요리를 하면은 제가 설거지하는 거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패턴은 그냥 그런 식으로 정해진 건데 이게 누가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각자가 그냥 대화로 조율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 어느 정도 이게 자리를 잡았나요 이제는? 예, 아주 서로. 능숙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이제 메스터 오브 설거지라고 해서 이제 아니 근데 설거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집안일을 안 해보고 자란 아이고 오빠도 집안일을 안 해보고 자란 사람이다 보니 둘 다 이렇게 미숙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더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역할은 제가 예민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설거지를 했을 때 뭐 하나 밥풀이 붙어있다, 커피 자국이 남아있다를 처음에 되게 많이 발견해서 그걸로도 막 조금 되게 옆에서 설거지할 때 옆에서 이건 다시 씻어야 돼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지금 그게, 예, 전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 사람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왜 남의 집 식사 준비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분? 지금 싸움 붙이려고 그런 거죠. 네. 실패하셨죠, 네, 싸움. 싸움 붙이기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기록해뒀다가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이만큼이나 지금 대화를 해보면 그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경험치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그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 하객들이 벌써 긴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게 각자 어떻게 적용되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그 뭐 세대 따라 근데 그게 뭐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기에는 당장 어머니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밖에서 돈 벌고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익숙한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잠깐 20년 내에 이렇게 바짝 어떤 변화를 겪었다고 해서 그 이전에 뭐 어떤 영화에서는 뭐 2000년, 3000년 혹은 5000년 그 이전에 늘상 일은 남자가 했고 근대화 이후에 여자들은 집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겪게 되면서부터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아이를 누군가 맡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그 경력을 본인이 원하던 원치 않던 그것이 경력을 계속 남자와 똑같은 그 입장으로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누군가 그 아이를 맡아서 육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여자가 그것을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단기간 내에 굉장히 이것이 변화되어 가고 여자들도 이제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장인들에게 어떤 그 조사를 해보면 직장 내에서의 어떤 남녀 차별을 경험하는 정도, 뭐 어떤 경험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해보면 모르겠어요. 또 뭐 외국계 회사를 다녀서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경우 60-70% 사람들은 여성들은 그 남녀 차별을 겪고 있다. 뭐 어떤 일의 기회에 있어서든 아니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대가에 있어서든 차별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느끼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분은 이제 그런 차별이 우리 안에 우리 의식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아내가 글쎄요 직장 갔다 와서 밥을 준비하고 저는 그 전에 뭐 설거지라고 청소하고 뭐 비슷해요. 저하고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아내가 더 잘한다는 이유로 더 많이 해봤다는 이유로 아내가 요리를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서로 교환되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역할 분담은 어쨌든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아내가 그 일을 더 익숙하게 해왔고 저보다 먼저 해왔고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요리는 아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면 됐나? 뭐 그것을 강약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내가 요리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어떻게 뭐 받아들인 사람마다 다르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뭐 얘기가 좀 그 지점 때문에 점프된 지점이 있긴 한데 직장에서의 남녀 차별? 저는 계속 여초회사에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뭐 여자 남자에 대한 차별을 사실 직장 내 자체에서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거는 못 느꼈는데 근데 이제 점점 결혼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계속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있더라고요. 지금 딱 이 시기가 되니 내 커리어 걱정에서 임신과 출산 어떡하지? 약간 그렇죠. 이거를 언제 기간으로 잡아야지? 그리고 나는 언제 복귀를 해야 되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문제라기보다 또 더 크게
정말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이고 정말 국가적으로 보조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참 그 공백기? 그리고 사실 뭐 1년 육아휴직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되게 어리잖아요, 애기가. 뭐 그 애기가 혼자 알아서 밥 먹을 수 있고 어린이집 갔다 올게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까지 벌써 걱정을 하고 그게 대화 주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새. 저 친구들이나 뭐 주위의 언니들이나 그렇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당장 한 5년, 좀 6년 앞선 여자 선배들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선택을 보면 대충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저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사람들을 보면 뭐 다 달라요. 육아휴직을 얼마나 내는지도 다 다른데 이건 뭐 제가 진짜 몇 명만 봐서 그럴 수 있겠지만 가까운 이제 정말 승진하신 어쨌든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1년을 풀로 한 번에 육아휴직을 안 쓰셨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써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안 쓴 분들인데 내가 들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건지 그거는 상관관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니 물론 1년을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1년에 출산휴가 3개월까지. 근데 나는 써도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이 아직 뭐 임신도 안 했지만 이게 커리어 걱정을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고민거리가 사실 제일 큰 고민거리가 됐어요. 그렇죠. 어떠신가요? 네,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자가 밥을 더 많이 해서 잘해서 여자가 계속 밥을 하고 좀 하면 안 되나요? 왜 부부 사이에 꼭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얘기를 했는데 꼭 5대5가 아니면 억울해요? 아니 내가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잘하는 거 이 사람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딴 거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나눠서 하다가 갑자기 그게 10년 20년 지나서 왜 나만 밥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꾸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오빠한테 5대5가 안 됐을 때 저도 약간 예민해지는 구석이 있거든요. 제가 더 많이 맡게 될 때. 근데 이걸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오빠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주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오빠라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여자가 짊어질 게 훨씬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을 거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더 그런 구석에 있어서 괜히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더더구나 출산과 육아의 부분은 어떻게 5대5로 나눠질 수 있을지 잘 그쵸. 모르겠어요. 아무리 집안일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엄마 손을 분명히 더 타야 될 구석이 있을 거고 임신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당연한 인식 있잖아요. 뭔가 예를 들면 엄마가 애 혼자 돌보고 있으면 그냥 당연한 그림이고 아빠가 애 혼자 돌보고 있고 엄마 어디 놀러 가면은 진짜 보수적인 분들은 욕을 할 테고 엄마는 어디 갔냐. 그렇죠. 아니면 진짜 다른 그냥 보통의 분들은 와 되게 멋진 아빠다. 그냥 평범한 아빠가 아니라 와 아빠가 애를 혼자 돌보고 있네. 이런 사회 속에서 어쨌든 점점 더 그런 불공평한 그런 상황을 직면할 거기 때문에 그게 괜스레 더 의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맞게 되면. 아까 했던 얘기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해는 하면서 완전하게 동의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이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보다 남성의 취업이 너무 당연했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의 가정은 남녀 결혼하고 아이가 있고 그럼 그 아이를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그 아이는 당연히 가정에서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가정에서 누구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아내이고 여성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남자가 돈을 벌어오는 것이 익숙하고 더 잘하고 그럼 여자는 더 집에 머물고 아이를 돌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일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 익숙하고 잘하고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성 역할이 구분된 게 지난 수백 년 동안의 남녀 간의 역할 분담인 것이고 그것이 성적 역할로 고정화된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반기를 여성의 어떤 다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이제 막인데
그래서 이제 겨우 한 기껏한 역사 속 긴 역사 안에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50년도 너무 길다. 기껏 한 2, 30년 됐을 뿐인데 이제 와서 이제 얼마 됐다고 여자들이 이제 거의 동등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그냥 잘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잘하면 하면 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기엔 그건 그냥 온전히 두 사람 간의 문제일 때는 두 사람이 합의하면 되는, 아까처럼 되는 문제지만 그거를 사회적인 맥락에서 생각하면 또 다른 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한 분이 말이 지나치게 없네요. 네, 저도 지금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표정을 지금 읽으면서요. 일단 남녀 차별에 대한 거를 이게 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당연히 자유를 얘기하고 권리를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회사도 그렇고 어느 조직도 그렇고 이게 남녀 차별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를 어느 회사에서는 잘 도와주는 회사가 있고 아니 회사도 있는데, 도와주는 회사 내에서도 또 어떤 부장님이냐 어떤 팀장님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런 사회 구조 바뀌는 속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과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구조에서 아무리 좋은 사회에서도 어느 누구나 또 차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왕따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스스로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현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스로의 지혜를 잘 구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를 가든지 요즘은 그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 또 차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은 이제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처세술이라고 좀 생각해서 좀 그런 것도 또 하나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가져와 볼까. 이제 겨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와지다 이야기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겨우 이렇게 억지로 끌고 와서 우리도 좀 있어. 애썼습니다. 애써도 다고 한다면. 남 얘기부터. 그렇죠.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많아요. 기독교, 페미니즘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최근에 대화하는 일본의 사람들 안에는 일단 페미니즘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발견하게 되고, 또 기독교하고 가부장제 얘기하면 벌써 이제 실증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부장제까지 오늘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들이 아직도 유효하긴 한 것 같거든요. 기독교와 페미니즘은 이렇게 무슨 관계가 있나? 아니면 기독교와 페미니즘은 함께 갈 수 있는가? 제가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가 정의하기로 페미니즘이 만약에 휴머니즘이다, 다른 말로 인본주의다 라고 한다면 그 페미니즘적인 이상이 인본주의를 또 어떤 편에서는, 어떤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그 다른 면을 비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 중심이다, 인본주의다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 그 페미니즘적인 이상이, 남녀 평등의 이상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남녀관과 충돌한다, 아니면 전혀 배치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좀 가부장적인 어떤 이미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남성으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 서사를 가지고 있고, 물론 성경에서 여자 선지자가 몇 명 있었다, 이렇게 몇 명 있었다. 완전히 남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성의 역사인데, 여자 선지자도 몇 있었다, 훌라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될 뿐이지, 성경의 기록에 그런 기본적인 남자들의 역사인 것이고, 그 안에서 여성들은 배제되어 있고, 구약 안에서 여성들의 모습은 거의 그냥,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표현된다면 여성은 그냥 숫자로도 세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같이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또 평소에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을런지 그건 좀 느닷없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먼저 이리 갈까요? 대답하시죠. 네, 괜찮으세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그러니까는 그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주로 남성 중심이다. 그래서 뭔가 좀 남녀간의 차별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는. 근데 그거는 그냥 약간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렇게 남성이 많다고 해서 그 남성이 더 많다가 아니라 그 성경이란 어떠한 사건의 사실을 기록한 건데 그 중에서 이걸 가지고 그쪽 관점 보면 남성이 더 많으니까 남녀 차별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그 성경의 그 진짜 목적은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시야에서 봤을 때 그렇게 봤다고 하면은 뭐 그런 시야로 볼 수 있지만은 꼭 그런 정말 중요한 핵심 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걸 가지고 너무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굳이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 사람한테 너무 뭐 이렇게 잘못됐어라고도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또 그거 가지고 뭔가를 또 이렇게 정하거나 안 좋게 분위기 만든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게 꼭 그렇게까지 차별을 의미하는 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가요? 예. 저는 그냥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노골적인. 근데 어떤 시대적, 그러니까 이거를 남자들은 어쨌든 성경에서 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당하는 입장에선 그 말에 별로 이렇게 설득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보이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수로도 안 셌는데, 근데 이제 그냥 사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수도 안 셌다 이게 아니라 거의 약간 소유물이죠. 네. 둘이 지금처럼 뭐 서로 교감하고 뭐 감정이 생겨서 결혼하자 이게 아니라 딸을 주세요 하면 그냥 딸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냥 뭐 딸의 아빠가 너 마음에 드네 자 데려가 하면 끝나는 약간 그런 사회였으니까. 아까 그런 사이요. 성경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성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쵸. 이제 옛날에는 전쟁에 중심의 사회였어요. 전쟁은 어쨌든 남자가 훨씬 유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자가 더 중요했죠.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달랐으니까. 뭐 그런 이유로 성경에 남자가 갑이고 여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차별,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게 사실이니까요. 뭐 그건 뭐 그걸 일일이 세면 셀 수도 없을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저녁 식사는 누가 준비하세요라는 질문처럼 그 다음 질문은 애를 몇을 가질 생각이신가요? 그분 참 오지랖이네. 참 굉장히 뭐예요 지금? 일단은 뭐 네. 개인적으로는 뭐 둘이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밌겠네. 싸움 붙이기 좋네. 두 분의 생각을 각각 알려주십시오. 네, 얘기하세요. 우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많은 게 좋아요. 일단은 다섯? 아니 다섯 세 명 정도 세 명인데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치. 3명부터는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불가지. 얘기죠. 근데 이건 그냥 내가 벌게. 그냥 제 생각 이상. 이상인 거고. 음.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어렵다면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면은 전 답변은 이제 3명이 좋습니다. 왜냐면 제 생각인 거니까는 그렇게 답변하는 거고. 아내도 생각이 뭐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약간 뭐 제가 2명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일단 둘이에요. 가능하다면.
근데 일단 하나 낳아보고 생각해볼게요. 맞습니다. 그냥 저의 체력적인 한계도 그렇고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 하나, 왜냐면 주위에 지금 이제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얼마 전에 다녀왔대. 그래서 다녀오신 분이시구나. 몇 개월 후에 다시 배가 또 불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임신을 그렇게 빨리 했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분이 육아휴직 1년 다녀온 시간, 그리고 또 다시 일하면서 다시 임신을 하신 그 터울을 생각해보니 그냥 2명 뭐 이제 터울이 있는 한두 살, 두세 살 터울이 있으려면 그 정도의 갭으로 임신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분이 이제 만삭이 돼서 또다시 육아휴직을 가시는데 그게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몇 년 손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도 사실 해볼 수밖에 아니에요. 없죠. 이런 생각이 그쵸. 이런 생각이 육아휴직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네, 회사의 입장에서. 그 직장에서의 오너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직장의 어떨까요? 오너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네.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게 눈치 보이는 힘들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바꿔야 아까운 생각도 안 하고 그쵸. 쓰는 사람도 눈치를 안 보고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내가 회사의 쉽지 오너고 않아, 똑같이 진짜. 만약에 10명 회사 직원을 뽑아서 이 회사를 굴릴 건데 그러면 똑같이 남자 여자 남자 5 여자 5을 뽑으면 나중에 하다 보면 뭔가 여자는 없어. 그치. 그렇죠. 근데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일정해. 그리고 그 그러면 사이에 그게 또 직접적인 뭐- 회사의 손실이 되는데 그것을 누가 보상해 주나요? 그게 어떻게 의식을 바꾸면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거는 국가적인 제도로 어떻게 하지 않는 한은 무슨 뭐 캠페인이나 무슨 교육 가지고는 솔직히 될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주일 예배를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창세기의 몇 자를 얘기하시면서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애 많이 낳으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 행복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어떻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새로운 어떤 해석을 볼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익숙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본문 가지고 애를 셋 이상 낳아야 된다. 애를 낳는 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딱 그 문구만 본 게 아니라 뭐 잠언서에 보면은 아이를 낳는 것은 이제 축복이라고 하시고 그 시편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자식을 갖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갖게 되면은 그건 정말 감사한 거라고 생각해서 꼭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게 되면 그거는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러나 자기가 낳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저는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기질이 평화주의자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네, 네, 평화롭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잘 모르신다면서 지금 막 잠언 10. 왜냐면 시편이랑 잠언만 읽거든요. 저는 사실 그것만 읽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있잖아요. 교훈이 되는 왜냐면 말씀. 딱 아이 하면서 딱 그거 여기 또 좋은 말씀 있네. 어떻게 오늘 좀 조용하시네요? 그런 성경 해석 문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셋은 낳아야 되네요. 둘이서 낳는 거니까 둘 만나면 번성이 안 되잖아요. 현상이기죠. 그러니까 본전이죠. 최소 셋을 낳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참 이거는 참 너무나 유치합니다. 유치하다. 이미 아니 인류가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더 번성해야 합니까? 이미 충분히 번성했는데, 근데 단지 그렇게 계산적인 머릿수 늘리는 게 생육이고 번성이면 막 10명씩 입양해서 키우시는 그 목사님 부부 이런 분들은 아무 도움도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아이들은 이미 있는 애들 입양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더 귀한 양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딱 문자 그대로 가져오면 딱 사입이 되기 딱 좋은 아주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꼭 뭐 구약에만 국한할 수 있는 문제는 네.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려움은 있죠. 그럼 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만 갖고 또 안 되는 건 또 상대적으로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또 성경을 그래서 또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또 말해지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떻게 잘 구분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을 전체로 것 같긴 봐야죠, 해요. 전체로. 네, 전체의 문제이긴 하죠. 영화를 한번 좀 영화 얘기를 우리 조금 덜 한 것 같긴 한데 영화를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 그렇죠. 현실의 우리 그리고 또 기독교가 실제로 어떤가 기독교와 이슬람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배경으로 하고 이슬람 문화권인데 그리고 그 주된 중요한 메시지 이야기 스토리텔링 중에 하나는 주인공이 자전거를 얻기 위해서 코란 퀴즈 대회, 코란 암송 대회에서 이제 출전을 하게 돼서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는 이루지만 그게 제도적으로 이제 그것이 좌절되는 그런 상황을 담고 있잖아요. 어때요? 지금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 이슬람의 모습과 글쎄요, 또 다를래나요? 또 20대, 30대, 40대가 또 다를래나요? 저는 보면서 이것을 이슬람을 기독교로 바꾸고 그리고 코란 성경 대회를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로 바꾸고 물론 시대는 우리나라 2021년은 좀 어렵겠어요. 그렇죠? 만약 이걸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어때요? 한 1980년대만 가도 될까? 90년대만 가도 돼요. 90년대만 가도 되나요? 90년대만 가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쵸. 그랬을 때 이런 남녀 차별의 문제가 지금 이 영화에서는 그 남녀 차별을 공고히 하고 하는 부분이 종교인 거죠. 뭐 종교 경찰도 등장하고 여자가 남자랑 같이 있다가 들키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좀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긴 하죠. 그렇지만 저변에 깔려 있는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남녀에 대한 어떤 차별 이 부분이 교회 안으로 좀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이슬람과 기독교 안에 어떤 비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비슷합니다. 교회도 비슷해요. 그냥 형태는 다를 수 있죠. 뭐 자전거 교회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자매가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좀 나은 건가요? 그거는 그냥 형태가 이게 어떤 그 차별받는 포인트가 틀릴 뿐이지. 뭐 어제 대화하면서 나왔지만 뭐 여성 목회자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특히나 보수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성은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여성은 뭐 전도사까지만 된다. 혹은 여성 목사 안수 주는 거는 뭐 배교다 막 심한 경우에는 막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밥은 다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이 하시고, 그죠? 교회 김장하는 날도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괜히 민망하고 세상이 변했으니까 저희도 한번 할게요 하고 남자분들이 하면 속이 터져 하시죠. 괜히 두 번 일 낸다. 나와라 그냥 막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익숙하고 잘하시니까 그냥 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익숙하고 잘하게 된 과정 자체가 어쨌든 성역할 그 성차별로 인해서 그렇게 익숙해지게 된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나마 다행이고 희망적인 거는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죠. 이제 젊은 분들은 사고가 그래도 많이 깨어 있으니까. 네. 또 여자분들도 음식을 못 하시고요. 왜 다 저처럼 저희는 되게 잘합니다. 아니 제가 한 음식 드셔보셨어요? 왜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취향을 생각하면 저는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 때 들었던 노래를 지금도 은연중에 흥얼거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또 한 30대, 20대 이렇게 넘어오면 사실 30대 굉장히 이렇게 여기 20대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낮춰줬어요. 저도 30대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렇게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은 급변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충돌도 있고 또 슬기롭게 또 젊은 분들은 또 잘 이걸 이겨 나가는 면도 있는 반면에 예전에 저는 남녀 평등이다, 페미니즘이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여성 혐오다, 남성 혐오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최근에 들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또 이게 마냥 건설적인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저한테는 좀 있고요. 남녀 차별의 이런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라는 그 질문은 좀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의 유교적인 문화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밖을 내다봐도 이게 너무 다 기독교권에서도 이슬람권에서도 이게 동일하다고 하면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인가 자연의 섭리인가 뭐 이런 영화들이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을 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려고 했던 얘기는 바깥의 어떤 변화는 이렇게 빠른데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그게 이런 남녀 차별적인 시선들이 기독교 내 교리 안에서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지 마치 이 영화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이런 남녀 차별을 공고히 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하게 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한편으로 그런 것을 내재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여성 목사 후보생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근데 그 여성분이 남편이 목사인가 봐요. 근데 면접하시는 분이 이랬다고 하거든요. 남편도 목사인데 왜 사모를 하지 않고 목사를 하고 싶어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이 질문이 뭐 그래도 진보라고 알려져 있는 보수적인 교단도 아니고 보수적인 교단은 아예 여성의 목사직 자체가 금지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남녀 차별의 이유가 뭐냐? 그럼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다 근거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죠. 그렇죠.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고 여자의 가리키는 것을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막고 있다. 여자가 교회에서 나서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유치한 수준에서 성경에 이렇게 써있대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확고한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교단에서 여성의 안수를 거부하고 있는 걸 테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스스로 진보라고 말하는 교단에서도 남편이 목사인데 왜 사모하지 않고 목사하려냐라는 그 말은 한 개인의 어떤 남녀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그 인식 너머에 뿌리 깊은 우리 안에 그런 인식이 저변에 자리하고 있고 그것을 사실 차별이라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을 그 여성 목회자가 되려는 그분을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 이 현란한 사회에서 네, 이런 사회에서 지금 교인들은 여성 목회자 안수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남편이 안수 받는데 남편이 안수 받으면 여자는 이렇게 그냥 세트로 오잖아요. 사모. 그렇죠. 이게 무슨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업명도 아니고 그쵸. 목사가 있으면 당연하게 사모라는 어디 국적 불명의 용어가 네임으로 붙어가지고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보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목회자를 모집하는데 사모는 피아노를 쳐야 돼요. 조건이에요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세트로 오죠. 이런 시선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지금 이 바깥에서 지금 같이 쓰레기도 버리고 밥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하는 이 어떤 조율과 다르게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는 너무나 그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근데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 교회 저도 그거 봤는데 저는 어제 이제 반대로 그걸 봤거든요. 부 목사 또는 전임 전도사를 모집하는데 미혼이어야 한다고. 무슨 말이야? 결혼을 안 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왜요? 그 이유는 안 써 있어요. 근데 미혼이어야 한다고 딱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보통은 결혼한 사람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는 봤는데 전도사는 모르겠는데 부목사도
미혼이어야 여자가 많나 그 한다고. 교회? 결혼 못한 그래서 다 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나? 네, 그래서 저도 멋있는 저도 부목사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기혼을 바라는 경우는 이제 비교적 흔하게 봤는데 미혼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 안 써 있을 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이제 뭐 교육자를 구하는데 아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어야 된다.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방금 그 전에 하신 말씀하고 연결돼서 만약에 아내가 목사고 남편은 일반 교인인데 그럼 남편이 피아노를 쳐 그럼 되나요? 그럼 그 남편은 뭐라고 부르나요? 사부님?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 저도 그 지점을 오늘 아침에 이제 와지다로 얘기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걸 생각을 했거든요. 사모님이 여잔 건 익숙한데 만약에 여성이 목사님인 것도 우리 다 익숙하지 않는데 보통 여성이 목사님이면 남자는 그냥 권사님 뭐 이런 식으로 직분 붙여주지 않나요? 장로님 뭐 이렇게. 남자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 직분처럼 네. 그냥 네. 별로 근데 그쵸. 세트 느낌이 덜 나요. 그쵸. 네. 호칭 자체가 없잖아요. 사부님 그냥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 사모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엔 사모님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역할이 정말 목사님을 정말 서포트를 하고 그쵸. 성도들을 비서 비슷한 뒤에서 아무런 그냥 그림자처럼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굳은 일을 한다. 그렇죠. 인데 그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역할을 정말 최적인 사람이다라고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약간 교회 예전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교회에서 그 사모님은 그래야 한다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가둬놓는 느낌? 네. 네. 이라고 그 생각했어요. 느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 교회는 없는 점 그거 아닙니까? 문화. 그렇죠. 뭐 교회 안에서 사모 영어로 번역을 해봐 주실래요? SAMO. 그냥 미세스 성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저 예전에 궁금증 가졌던 게 어떤 보수 교단의 신학교인데 그 신학 교단에서는 그 여성 목사가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신학교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게 얼마만큼 100% 사실인지는 제가 그 학교를 안 다녀봤지만 그래도 유추해 보건데 그리고 들리건데 그분들은 나중에 졸업해서 목사의 사모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거다. 왜냐하면 그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여성들이 거기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 그렇고. 결혼 못하면은 실패한 인생이네요. 목사님 거기서 만나야죠. 거기서 만나서 다시 선교를 떠나든가 세상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세트로. 근데 그 예전에 한 20년 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목회자의 사모는 만약에 직업이 있으면 직업이 없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모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온전히 교회에 충성하기를 바라고 다른 목사님이 하는 남성 목사님이 못하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서포트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직업이 있어도 휴직을 하거나 그 일을 그만두고 사모라는 정체불명의 그 역할을 담당했어야 하는 것이 목회자 사모의 일이었던 거죠. 무보수 명예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명예직도 아니죠, 사실은. 그게 불과 10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사모가 전문직이 있는 것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충분한 사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거죠. 이게 뭐가 그냥 결국 다 서포트 하라는 거잖아요. 밖에서 네, 서포트하든 밖에서 안에서 서포트. 서포트하든 너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너는 네. 이 목사님을 서포트해라. 밖에서든 네, 안에서든. 그렇죠. 그래서 뉴스 더 어렵네. 와즈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와즈다 그쵸. 저는 모르겠어요. 와즈다가 전혀 그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의 현실이고 다양한 면으로 드러나는 우리인데 우리가 너무 그것들을 타자화해서 이게 내 일이 아니다. 나와는 굉장히 무관한 일처럼 받아들이는 그 지점이 그것이 공간 불능의 시대에 그 무관심이 야기하는 어떤 또 다른 폭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지가 발생하니까 어떤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행동만 그 악이 아니라 그쵸. 그 악이 옆에서 저질러지는데 뭐가? 그것이 당장 내 일이 아니어서 나는 외국계 회사 다니니까 나하고는 좀 달라서 우리 남편은 좀 훨씬 더 자유로워서 이 남편은 그래 설거지는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경우를 겪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에는 지금 저 비난하신 거예요?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눈 뜨고 비난당했네? 아니 그냥 제가 와즈다를 보고 느낀 게 없다는 거지. 아니 저도 어저께 네. 같이 얘기하면서 네. 아 재미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아 지금 그 SG 고민을 산물인 엄청 거죠 지금?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오다가 그 지하철에서 이걸 우연히 봤어요. 교연의 약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 부교육자 그렇겠다. 아내니라. 우리 아내요. 네. 아까 말한 그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린 3년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예? 그 교회 내에서 요구되는 그런 것처럼 교회 내에서 사모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사회에서 여성에게 남성에게 요구되는 각각의 것들이 있다. 뭐 억지로 이렇게 결론을 제가 끌고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네. 뭐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근데 진짜 네. 네 맞아요. 막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리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든 진보적인 교회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러 부조리가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익숙하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네. 그런 차별은 어쩔 수 없이 차별을 존재한다. 하는 사람도 모르고 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당하는 사람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도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생각 못하고 아이 뭐 우리 엄마도 그랬고 음. 뭐 나도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랬으니 그냥 당연하게 그러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딘 좀 덜하고 어딘 좀 더하고 할 수는 있지만 어디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뭐 중요한 건 어쨌든 그거를 밖에서 얘기 안 해주면 그 와즈다도 보면 거기 애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와즈다 학교 친구들이 그 많은 애들 중에 좀 왜 우리가 이래야 해?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와즈다와 그 마지막에 징계받은 그 약간 나름 그 학교에서는 반항아 문제아들이죠. 그 셋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들은 다 당연하게 이래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되게 큰 한 걸음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다. 왜 이런 거지? 언제부터 이런 거야?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큰 마치 와지다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 모양 약간 큰 한 걸음이 아닌가 그쵸.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여자는 자전거는 타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와즈다는 왜?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왜? 라고 묻고 싸우기보다는 이 아이의 매력은 그냥 자전거를 타는 거죠. 누가 뭐래고. 예. 그게 와즈다의 어떤 매력인데 그렇듯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 익숙함에 젖어서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상황에서라고 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저항하지 않으면 사회가 저절로 좋아지진 않을 거지 않을까. 왜냐하면 힘을 가진 자가 그걸 놓치려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남성으로 태어나서 다 좋은데 다 남성이니까 혜택 받고 다 좋은데 근데 내가 너 좀 여성이어서 좀 이거 불리하네? 그래 내가 좀 나눠줄게. 이러면 굉장히 좋겠지만 어떤 곳에서도 힘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힘을 내어놓는 경우는 기독교적 진리 안에서 성령화되지 않는다면 참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런 저항은 그런 질문은 항상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얘기가 또 된 것 같은데 혹시 뭐 부족한 얘기라거나 오늘 특별하게 오늘 좀 표정으로만 계속 말씀하시고 제가 표정을 잘 읽지 못했는데 마스크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셨고 좀 난감해하기도 하셨고 또 동의하지 않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사실 우리 처음 기대하기는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아쉬운 대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한 말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네. 뭐 일단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 멘트. 제가 뭐 답변하는 거 있어서 저는 항상 잘 모르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뭐 잘못 답변한 것도 있을 테고 뭐 그런 점 항상 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막 솔직하게 얘기해. 막 솔직하게. 공개 방송입니다. 공개 방송입니다. 전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유튜브입니다. 그냥 뭐 남녀 차별 뭐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당장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와즈다는 너무 완전 그런 사회 속에서 찍은 이야기니까 사실은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관망하면서 봤지만 늘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지점이기는 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삶에서 뭐 사회에서 뭐 어떻게 보면 가족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저는 사실 앞서 나가서 와지다처럼 자전거를 탈 용기는 없거든요. 그냥 난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아이기 때문에 불만은 늘 알고 있지만 자전거까지는 타지 않는 아이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결론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문제입니다. 모두가 한 사람씩 뭐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가 나도 타고 싶을 수도 있죠. 뭐. 그쵸 뭐 언젠가 뭐 생각이 훅 바뀔 수도 있지만 기조 자체가 약간 마즈다는 그렇게 내가 자전거를 타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인 거고 누가 뭐라 하던 전 약간 누가 뭐라 할 걸 먼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와즈다의 또 감정선도 좀 더 못 따라갔었던 것 같기는 해요. 문제의식은 늘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내면서 싸워가야 할 삶 속에서 작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와지다 뭐 극 중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이 아연덱 같은 사람들이 사실 다수예요. 불만이 있어도 이거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게 안 되던 사회에서 그 행동을 한다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전거 타고 싶은 나도 한번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친구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전거를 사려고 돈을 모으고 남자 아이 자전거를 빌려준다고 덥석 받아서 타고 하는 행동 자체가 그 안에서도 와즈다만 했잖아요. 그 와즈다가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잔잔한 수면에 야가 돌을 던진 거죠. 아무도 못하던 행동을 한 건데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이게 보면서 되게 응원했어요. 그래 해라. 그냥 되게 뭔가 공감보다는 나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걔가 너무 걔 막 결연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 그냥 애기라 그런가 왜 하면서 그냥 막 하는 그 모습이 되게 순수하기도 하고 되게 막 응원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참 어떤 그 다른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얘기해보니까 그러네 그거는 좀 차별이었던 것 같네 생각해보니 좀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선 자전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삶 안에서 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 좀 예민하게 꼭 내가 손해보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부조리한 거를 좀 예민하게 좀 느끼고 깨닫고 좀 그거 고치려고 하는 꼭 뭐 여자가 어떻고 뭐 남자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쪽이든 좀
뭔가 잘못된 거를 캐치하고 고치려고 시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하면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근데 어제 우리 열띤 이야기 끝에 마지막 남은 숙제는 그거 아니었어요? 뭐요? 뭐라 하겠냐면 그래 본인이 행복하다는데 본인이 그걸 뭐 굳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나는 그 상황에서 그걸 내 나름대로 소화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다른 사람이 야 그거는 지금 남녀 차별적인 상황이고 네가 억울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얘기해야 돼? 그 숙제는 어떻게 하루 만에 푸셨어요? 못 풀었는데 이거 길어질까봐 자꾸 끊읍시다. 두 분이 참고 나중에 있었는데 이야기하세요. 어제 그 얘기하다 가셔가지고 그 얘기 그러니까요. 뭐 한마디 더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고민이었어요. 이게 상황이 뭐였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네. 지금 갑자기 들은 거라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모르고 네. 청중들 모를 거라서 지금. 얘를 아니 어떤 상황을 봤더니 뭐 이 사람이 내가 봤더니 이 사람이 좀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 너 지금 이거 지금 차별이야. 너 이러면은 네가 지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했는데 혼자 애를 셋을 키우고 있고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경력은 나중으로 네, 그죠? 어떻게 미루다 봤는데 하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단절됐고. 지나버렸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이 아이가 그러네요. 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단절됐어. 음.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랬는데 가서 야 너 경력 단절됐잖아. 애 키우느라고 너 그동안 쌓았던 커리어 그냥 단절됐고 너 이제 복직도 힘들잖아. 나이도 이제 몇 살 넘어서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애 셋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엄마가 왜 나는 커리어를 포기하고 이 이게 이쁜 너무 아이들을 행복해. 선택한 거야. 난 지금 너무 행복해. 음. 이 아이들하고 바꿀 수 없어. 음. 난 억울하지 않아. 난 충분히 지금 만족하고 행복해. 라고 했을 때 정신 차려. 넌 지금 불이익을 그쵸. 당한 거라고. 그럴 필요는 없죠. 왜 그렇게 뭐 세뇌당한 거야? 왜요? 너 불합리한 일을 당한 것도 몰라. 정신 차리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그쵸. 건지 아니면 야 너 미쳤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쵸. 해야 되는 건가. 그 얘기하다가 아. 그 얘기하다 카스트 제도까지 나오고 양반 상놈 나오고 뭐.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도 음. 당연히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었으니까. 근데 앞으로의 바라는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선택으로 나는 직장 나랑 안 맞아. 나는 애기를 이렇게 할 거야. 혹은 난 직장이 더 맞아.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으로 주변 어른들이나 주변 사회나 어쩔 수 없이 타의로 이렇게 되는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그게 사실은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옛날에는 결혼 못하면 그쵸. 뭐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점점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심지어 아이도 예전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으면 저 집 뭐 문제 있나 막 이랬는데 요즘은 결혼해서 둘이 그냥 행복하게 살고 아이는 안 낳는 부부들도 그냥 아예 안 낳으려고 약속을 하고 딩크족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는 거 봐서는 갈수록 개인 행복의 어떤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쯤에서 그러면 그 정도면 괜찮나요? 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화 보실 때 그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어서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 첫 자막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 자막이 떠요. 와즈다가 묻습니다. 세상의 시선 때문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포기하거나 주저하고 있진 않나요?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즈다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지점하고 그 얘기 하시니까 저는 이 말이 떠올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늘 충분히 분량 이상의 것을 말해서 짧게 할 텐데 와즈다의 이야기, 와즈다 10세 소녀의 이야기로 봐서는 발음 조심하세요. 네. 10살. 10살 네. 깜짝 놀랐어요. 10살 소녀가 겪는 그 어떤 갈등의 크기나 뭐 이런 것이 그렇게 크거나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나 보이지 않죠. 근데 저는 와즈다를 통해서 와즈다의 엄마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와즈다 엄마가 사랑하는 남편과 고등학교 때 첫 남자를 만나고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그리고 그 남자가 첫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에게 기대하고, 그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빨간 드레스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드레스를 사는 대신에 와즈다에게 아무도 여자는 자전거 타지 않는다고 자기 스스로도 말렸는데 그 딸에게 와즈다에게 자전거를 사주죠. 그렇게 그 엄마가 느꼈을, 와즈다에게 느꼈을 그 감정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와즈다가 와즈다의 엄마의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 바뀌어서, 그 사이가 바뀌어서 와즈다가 자기가 원하는 자전거를 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하는 바대로 어떤 외부의 시선이나 관습이나 뭐 그것이 종교적인 억압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자유가 박탈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든 또 신앙 안에서든 그 신앙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거나 억압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안에서 더 충만하게 삶을 살아내고 사랑할 수 있는 그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시간 알 수 없지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